미니 드라마 제목 마지막 선택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6시 부산의 한 요양병원 앞. 가을 안개가 얇게 깔린 공기 속에서 한 여자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회색 카디건 자락이 차가운 바람에 날리고 손끝은 굳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선화, 올해 64세. 한때는 동네에서 손꼽히는 반찬가게 사장이었고 두 아이의 자랑스러운 엄마였으며 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든든한 동반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저 지쳐버린 한 사람일 뿐이었다. 손에 꼭 쥔 것은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가장자리가 해져서 누렇게 변색된 사진. 30년 전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남편 정상호는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활짝 웃고 있었고 당시 10살이었던 아들 하진이는 아버지 어깨 위에 올라타 만세를 불렀다. 7살이었던 딸 소연이는 엄마 치마를 잡고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때는 모두가 행복했다. 바다를 배경으로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서로를 끌어안고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아무도 짓지 않았다. 사진 속 그 행복한 가족은 어디로 갔을까? 언제부터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게 되었을까? 내가 잘한 걸까?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선화의 눈가에는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붉게 충혈된 눈, 바짝 마른 입술, 그리고 끝없이 떨리는 손끝. 어젯밤에도 아이들과 통화를 했다. 하진이는 소리를 질렀고 소연이는 울먹였다.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아버지를 어디로 모실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1시간이 넘도록 통화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결론 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원망하는 말들만 오갔을 뿐이었다. 엄마가 하세요. 엄마가 결정하세요. 마지막에 하진이가 내뱉은 말이었다. 짜증과 피곤함이 섞인 목소리. 선화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병원 앞 벤치로 나왔다. 벤치에서 보낸 밤이 벌써 3번째였다. 추운 새벽 공기가 뼈 속까지 스며들었지만 마음의 추위가 더 견디기 힘들었다. 선화는 사진을 다시 가방 속에 넣었다. 손가락 끝이 시려왔다. 장갑을 끼지 않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때 병원 유리문이 열리며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보호자분, 정하진 씨 맞으시죠? 어머님 잠깐만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침 회진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선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젊은 간호사였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선화는 가방끈을 꽉 쥐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며칠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찬가게 일과 병원 간병을 오가며 하루에 3시간도 채 자지 못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요. 병원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3개월간 매일 맡았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냄새였다. 304호실. 남편이 누워있는 병실 문을 열자 정상호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뇌출혈로 쓰러진 지 3개월, 정확히는 93일째였다. 오른쪽 몸이 마비되어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고 혀가 굳어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남편이 아내를 보자 눈빛이 흔들렸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깊은 슬픔이 섞인 눈빛이었다. 상호 씨, 오늘 집으로 가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리고 또 한 방울. 그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만 입만 벌릴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서 신음소리만 새어나왔다. 미안해요. 더 이상은 병원에 있을 수 없어요. 한 달에 280만 원씩. 우리 감당할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선화는 남편의 퇴원을 결정했다. 더 이상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돌아갈 집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전쟁터였다. 며칠 전만 해도 집안은 전쟁터였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다. 하진이가 아내 영미와 함께 집에 왔다. 아이들은 데려오지 않았다. 소연이도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저녁에 도착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다. 분위기가 무거웠다. 선화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형, 이번 달 병원비 140만 원 입금했어. 확인했지? 소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응, 고마워. 나도 140만 원 넣었어.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근데 형,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소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 병원비 말이야. 한 달에 280만 원씩. 우리 둘이 반씩 나눠도 140만 원씩이야. 나도 한 개야. 월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써야 하고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는데 그럼 어쩌라고? 아버지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야.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데? 요양원이라든지. 그 순간 하진이가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 요양원? 그게 말이 돼? 형도 알잖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어? 나도 형도 한 개야. 한 개면 어쩔 건데. 그래서 아버지를 요양원에 처박으라고. 처박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요양원도 좋은 곳 많아. 전문 간호사도 있고 24시간 케어받을 수 있고. 너 지금 아버지를 버리자는 거야?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던 선화는 손을 떨며 접시를 떨어뜨렸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거실까지 울렸다. 엄마. 소연이가 급히 달려왔다.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거실에서는 하진이와 소연이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형, 현실을 봐요. 형도 집안 사정 어려운 거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냈는데 3개월간 420만 원 넣었어. 나도 똑같이 냈어요. 문제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형은 엄마 좀 보세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엄마가 쓰러지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요? 선화는 부엌에서 나와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아, 엄마가 결정할게.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올게. 엄마, 그럼 누가 돌봐요? 엄마 혼자서요?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어. 엄마가 쓰러지면 어떡하려고요? 선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남편 정상호는 30년간 트럭 운전사였다.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운전대를 놓지 않았다. 거칠고 굳은 살 투성이의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다. 결혼 초기 둘의 월급을 합쳐도 월세 내고 생활하기에 빠듯했다. 하진이가 태어났을 때 상호가 결심했다. 트럭 운전을 해볼까 해. 선화는 반대했지만 상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괜찮아. 조심히 운전할게. 우리 잘 살아보자. 그렇게 시작한 트럭 운전이 30년이 되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도 소연이가 태어났을 때도 상호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아이들의 운동회도 학예회도 생일잔치도 참석하지 못했다. 하진이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사춘기가 왔다. 아빠는 항상 없어. 아빠는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해. 상호는 아무 말 하지 못했다. 미안했지만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흘렀다. 상호의 몸은 점점 망가졌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무릎 관절.
하지만 병원 갈 시간이 없었다.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다. 하진이가 대학 졸업했을 때 상호는 생각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네. 하지만 소연이가 대학에 진학했다.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소연이가 교사가 되었을 때는 집 전세금이 만료되어 빚을 졌다. 3년 전 드디어 빚을 다 갚았다. 여보, 이제 우리 좀 살아보자. 여행도 가고. 선화는 울었다. 평생을 기다렸던 말이었다. 하지만 1년 전 상호는 쓰러졌다. 뇌출혈. 병원에 실려가 응급수술을 받았다. 생명은 건졌지만 후유증이 심했다. 의사는 말했다. 회복이 어렵습니다. 평생 이렇게 사실 수도 있습니다. 병원비가 문제였다. 한 달에 280만 원. 선화의 반찬 가게 수입은 180만 원이 전부였다. 저축을 꺼내 썼지만 6개월 만에 바닥났다.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처음에는 두말 없이 도와주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리고 오늘 결국 퇴원을 결정했다. 며칠 뒤 반찬 가게를 마감하던 선화의 손이 멈췄다. 계산기 위에는 빨간 잉크에 마이너스가 떠 있었다. 이번 달 매출 180만 원. 임대료, 재료비, 전기료, 인건비를 빼면 마이너스 10만 원. 자신의 생활비를 쓰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반찬 가게를 연 지 15년. 처음에는 잘 됐다. 사장님, 이 집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대형마트가 생기며 손님이 줄었다. 가격을 낮췄지만 이윤이 거의 남지 않았다. 가게 문이 열리며 단골 할머니가 들어왔다. 사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괜찮으세요? 네, 조금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다. 요즘 선화는 제대로 먹지 못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김밥 한 줄, 저녁은 라면으로 때웠다. 사장님, 힘내세요.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손님이 나가고 선화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나? 그날 저녁 냉장고에는 반찬보다 약봉지가 더 많았다. 남편의 혈압약, 당뇨약, 혈전용해제. 한 달 약값만 12만 원. 다음 날 하진이가 다시 찾아왔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엄마, 나 진짜 힘들다. 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도 효도하고 싶어. 근데 정말 너무 힘들어. 회사에서는 승진 누락됐고 집에서는 와이프랑 매일 싸우고 이번 달에만 대출 이자 120만 원, 생활비 200만 원, 학원비 80만 원. 내 월급이 450만 원인데. 하진아, 엄마 이번 달까지만이라도 병원 유지하면 안 될까? 다음 달부터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선화는 눈을 감았다. 나중이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미 수십 번 경험했다. 하진아, 엄마가 결정했어. 아버지를 집으로 모실 거야. 엄마 혼자서요? 불가능해요. 해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아버지 전세금이 2억 있잖아요. 그 돈으로. 그 돈은 아버지 노후 자금이야. 지금이 급한 일이잖아요. 안 돼. 그 돈은 못 써. 하진이는 일어나 나갔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선화는 조용히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304호 보호자입니다. 퇴원 절차. 진행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선화는 한참을 울었다. 오후 3시 병원 앞에 택시가 섰다. 선화와 하진이가 휠체어에 앉은 상호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다. 남편의 몸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머리 안 부딪히게 받칠게요. 집까지는 20분 거리였다. 창밖으로 부산 거리가 지나갔다. 남편은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다. 평범했던 일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상호 씨, 곧 도착해요. 우리 집이에요. 집 앞에 도착하자 소연이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아빠. 소연이가 아버지를 보며 입을 가렸다. 3개월 만에 보는 아버지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아빠, 집에 오신 거 환영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에는 병원 침대가 준비되어 있었다. 하진이와 소연이가 함께 아버지를 침대에 눕혔다. 자, 상호 씨 누워요. 편하게 계세요. 상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익숙한 천장이었다. 30년을 함께한 집.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상호 씨. 집이에요. 우리 집. 이제 편하게 쉬어요. 눈물 한 줄기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저녁 무렵 소연이가 미역국을 끓였다. 선화가 믹서기로 갈아 한 숟가락씩 남편의 입에 넣어주었다. 한 그릇을 다 먹이는데 1시간이 걸렸다. 엄마, 진짜 퇴원시켰어요? 이렇게 힘든 걸 엄마 혼자 어떻게 해요? 소연아, 엄마가 할 수 있어. 밤이 깊어갔다. 아이들이 돌아가고 선화는 남편 옆에 앉았다. 상호 씨, 잘 자요. 내가 여기 있어요. 며칠이 지나자 피로가 밀려왔다. 새벽 4시, 선화는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다. 1시간 반 정도 눈을 붙인 것이 전부였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손목은 부어올라 있었다. 상호 씨, 잠깐만요. 기저귀를 갈았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30분이 걸렸다. 새벽 5시 체위를 변경했다. 60kg의 몸을 혼자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아침 7시 남편에게 아침을 먹였다. 40분이 걸렸다. 상호 씨, 제가 가게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가게로 가는 길 선화의 걸음은 비틀거렸다. 오전 11시 핸드폰이 울렸다. 비상벨이었다. 상호 씨? 무슨 일이에요? 금방 갈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침대에서 떨어져 있었다. 선화는 남편을 일으켰다.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순간 눈앞이 하얘졌다. 10분 후 겨우 남편을 침대에 올렸다. 선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오후 2시 점심을 먹이고 다시 가게로 갔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씻기고 저녁을 먹이고 약을 먹였다. 밤 8시 마사지를 해주었다. 밤 9시 체위를 변경했다. 밤 10시 기저귀를 갈았다. 새벽 1시 알람이 울렸다. 체위를 변경했다. 새벽 3시 또 체위를 변경했다. 새벽 4시 기저귀를 갈았다. 이런 생활이 한 달 계속되었다. 선화의 몸은 점점 무너져갔다. 체중은 5kg이 빠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다. 엄마, 이러다 엄마가 먼저 쓰러지겠어요. 소연이가 주말에 찾아와 놀랐다. 괜찮아. 엄마 건강해. 하지만 선화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진이가 불쑥 들이닥쳤다.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진아, 괜찮아. 엄마 손목 좀 보세요. 허리는요? 완전히 늙으셨어요. 하진아, 아버지는 가족이야. 나도 효도하고 싶어. 근데 현실이 너무 버거워. 엄마, 제발 이해해요. 우리도 한계가 있어요. 알았어, 하진아. 엄마가 생각해볼게. 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날 밤 남편의 호흡이 점점 느려졌다. 새벽 2시 선화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잠에서 깼다. 남편의 손이 평소보다 더 차가웠다. 호흡이 불규칙했다. 상호 씨? 상호 씨. 남편은 천천히 눈을 떴다. 눈빛이 흐릿했다. 상호 씨. 나 여기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남편의 손이 천천히 아내의 손을 감쌌다. 고마워요. 상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상호 씨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평생 고생만 시켰어요. 아니야. 행복했어. 당신 덕분에. 그 한마디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남편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호흡이 점점 약해졌다. 그리고 멈췄다. 상호 씨? 상호 씨. 선화는 남편을 끌어안았다. 상호 씨. 가지 마요. 제발. 119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사망하셨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하진이와 소연이가 급히 달려왔다. 아빠. 아빠.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할걸. 세 사람은 시신을 감싸고 한참을 울었다. 며칠 뒤 장례식장. 하진과 소연은 하얀 국화꽃을 들고 영정 앞에 섰다. 영정 속 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활짝 웃고 있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일찍 가셨어요. 평생 가족 위에 사신 분이셨죠. 밤이 깊어가고 조문객들이 돌아갔다. 하진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너도 힘들었잖아. 다들 힘들었어. 아버지한테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하진아 아버지는 이해하셨을 거야. 소연이도 눈물을 흘렸다. 엄마 아버지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할 걸 그랬어요. 우리 모두 잘한 거야. 아버지도 다 아셨을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밤이 더 깊었다. 선화는 홀로 영정 앞에 앉았다. 상호 씨.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은 떠난 게 아니라 내 곁에 남은 거였네요. 고마워요, 상호 씨. 평생 함께 해줘서. 사랑해요. 정말 사랑했어요. 창문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평화가 번졌다.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당신이 최고의 아내였어요. 선화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고마웠어요, 상호 씨. 다음 생에도 또 만나요. 장례식장 밖에서는 새벽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선화는 천천히 일어섰다. 남편의 영정에 마지막 절을 올렸다. 잘 가요, 상호 씨. 그곳에서는 편히 쉬어요. 그녀는 뒤를 돌아 장례식장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선화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다. 이제 그녀는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남편이 남긴 사랑이, 추억이 30년의 세월이 그녀의 마음속에 가득했다. 고마워요, 상호 씨. 사랑했어요. 정말 정말 사랑했어요. 그녀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다. 하늘 높이 구름 너머로.